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강 의원께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어린이 교통 안전에 힘을 쓴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일종 의원께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변인, 이제 새로운 입으로 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심을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급하게 펀치 주제를 바꿨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두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상황을 먼저 보고 두 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입니다.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으로 수출 3천억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입니다. 무엇보다 정세균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저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정세균 후보자를 놓고 격을 얘기하고 능력을 얘기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도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격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문재인 대통령도 많은 고민을 했음을 드러내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단순하게 봐도 국가 서열로만 봐도 국회의장이 총리보다 서열이 한참 위죠. 네. 그래서 그런 건 아마 저희 국회로서도 부담은 많이 된 지점일 거고요. 아마 정세균 후보자께서도 아마 부담이 많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은 여야가 지금 굉장히 대치 국면에 있는데, 특히 의장 같은 경우에는 표결을 해서 또 넘겨야 되는 지점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예. 대통령으로서도 결국은 어쨌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누가 적임자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정세균 전 의장께서 예. 좀 나은 지점이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키워드 세 가지는 제가 보면 대통령 말씀에 첫 번째는 어쨌든 경제 문제였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 통합 이야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부분.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서 여야를 다 넘나들었던 그런 것으로 어쨌든 국회 정상화, 또 이후에 21대 국회에서는 협치를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반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성일종 의원께 견해 여쭤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세균 의장님이 인품이 좋으시고 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나 국회의장은 국가의 의전 서열이 2위입니다. 총리는 5위입니다. 2위를 하셨던 국회의 권위, 국민들이 뽑아준 이 국회의장의 서열 2위가 5위로 가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되고, 네. 이 결정에 대해서 이 정세균 후보자가 잘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네. 제가 8월에 우리 정세균 전 의장님이 한 프랑스 친선협회 회장님이세요. 제가 부회장이기 때문에 모시고 프랑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깝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국가서열 2위가 어떻게 5위의 총리직으로 갈 수 있는가. 네. 그거를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리가 국회에 와서 국민들한테 보고할 땐 국민들께서 뽑으신 서열 2위인 의장한테, 상석에 있는 의장한테 늘상 인사를 하고 또 들어가실 때도 인사하고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인사를 받던 국회의장이
이제 총리가 돼서 후배 의장한테 늘상 인사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국회 권위를 스스로 허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성일정 의원의 얘기는 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국정을 이끌 능력과 역량이 더 우선시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형식 논리에 그렇게 좀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있나라는 게 이런 격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얘기를 하는 분들에 대한 반대 논리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가 경제의 어려움,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그런 지적 많이 하시는데요. 국가 경제가 어렵고 또 국민, 특히 국회의 모습이 국민들한테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2위에서 5위 간 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하기에 앞서서 경제 좀 살려보고 과거에 정세균 의장님 전 의장님은 산자부 장관도 지내셨거든요. 예. 그리고 실물 경제에다가 또 국회의장까지 이런 풍부한 경륜을 그러면 의장으로서 이제 은퇴하실 거냐, 네. 아니면 우리가 한 번 더 지금같이 어려운 국면에 한 번 좀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이냐.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또 같이 국회의원을 했던 그런 의원으로서 또 뭐 여야를 떠나서 아마 그런 아까 우리 성일정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도 사실은 좀 민구하다 이런 네. 부분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어려운 경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니만큼 또 야당도 같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총리의 어떤 역량과 총리의 역할의 범주를 두고 글쎄 이게 분권형 모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뭐 책임형 총리라는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낙연 총리 뒤를 이어서 정세균 후보자가 총리로 이제 임명이 된다면 이런 책임형 총리를 굳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책임형 총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선 또 대통령이 그 권한을 그렇게 내려놓으려고도 안 하고요. 네. 우리가 여러 번 이 권력 구조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굳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세균 후보자는 원래 김진표 전 부총리 지금 의원을 천거를 하셨어요.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천거했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가느냐 이 말씀을 좀 하셨고요. 예. 지금 국정 능력 얘기를 했는데 김진표 총리 부총리 하신 분입니다. 경제 네.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국정 능력으로 정세균 의장을 발탁했다. 협치 지금 여당이 협치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야당을 어떻게 몰고 있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발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 대한민국은 각 분야의 격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격,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격이 있으면서 또 국회가 뭐 하는 곳인가요?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행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게 입법부고 그중에 수장입니다. 네. 그거 하시던 분이 지금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총리 받고 갔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했었던 감시의 기능, 견제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께서 만약에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는 인사청문 요구서가 국회로 제출이 되면 20일 이내에 이제 청문회 일정을 잡아서 청문회를 치르고 그리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돼야지 이제 국무총리로서 임명을 받게 되는데 만약 두 분이 인사청문위원으로 청문회장에 들어가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실 거고 어떤 질의로 또 그 후보자를 난감하게 하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야당이 공격을 하셔야지. 여당이 디펜스부터 하시는 거죠. 저희는 뭐 네. 저런 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저런 정도의 경륜 그리고 장관의 경험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말씀을 많이 드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모든 현안에 대해서 밝게 이해하고 계신 지점들도 저희가 부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나아가서 이제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여당으로서 의장님 하실 때 너무 공평하게 하셨다라는 불만이 있는 당내에 그런 불만이 있거든요. 바꿔 네. 말하면 여야의 균형을 많이 맞췄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균형 감각들을 오히려 돋보이게 만들어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가엔 권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또 국회는 국회로서의 권위가 있고 사법부는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권위가
존재해야 이 삼각의 축이 균형을 이루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에 수장을 하셨었는데 그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허문 거예요. 그러니 이 국민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 밑으로 가가지고 그것도 서열도 5위로 추락을 하면서 갔었을 때 과연 국회에 국민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이 해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국회에 대한 굉장한 경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아마 국민들을 대표해서 청문위원들이 많이 묻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부분도 아마 현미경 검증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여주세요. 난입입니다. 난입. 뭐 허가받지 않고 진입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난입을 주제로 잡아봤는데 어제 국회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진입을 해서 경찰과의 충돌 상황이 좀 벌어졌고요. 그에 대해서 또 한국당 관계자들과의 또 여러 얘기들, 논란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의 관련 발언을 듣고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극우 공안 정치가 우리 국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제 12월 16일은 국회 침탈의 날, 국회 참사의 날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물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성조기를 휘날리며 대한민국 국회를 점거하고 우리 당 30 의원을 폭행하는 광기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출입을 막은 사례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어떤 불법 행위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당의 집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러 오신 분들인데 그것을 글쎄 왜 막았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의장님 그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그것이 일부의 그 어떤 일탈 행위가 전체를 매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거운 표정의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도 듣고 오셨고 민주당에서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국회 출입에 대한 폭력 집회를 선동했다라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고발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국회 격 이야기하셨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격으로 설명할지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좀 민망하죠. 제가 이제 아무리 여야가 공격도 하고 이럽니다만 전 스스로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안에서. 그리고 어쨌든 물론 우리 보통 그 국회 정문 앞에서 저희가 이제 대화오를 짜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렇게 한 번씩 집회도 하고 이러는데요. 어제는 그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난입돼 있었었고 그런 과정에 사실 국민들이 좀 더 놀랬던 건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의당에 있는 거기 농성하시는 분들 침 뱉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이런 건 사실은 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아니었나 네. 싶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 황교안 야당 대표께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저 개인적으로 정말 국회의 권위 아까 이야기하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길래 제1야당 대표께서 그랬나 네. 이런 부분 많이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네. 글쎄요, 한국당에서도 어떤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어제 그런 충돌, 그런 난입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상황들도 있고 또 일부는 또 이런 국회가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황 대표의 책임을 어떤 의원들은 또 실명을 익명으로 또 이렇게 이견을 피력하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글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를 우리 오셨던 모든 분들을 다 싸잡아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일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 원인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국회 문을 잠가가지고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네. 왔는데 네. 한번 좀 카메라로 비춰봐 주시죠. 이 국회에서 아마 국회 문을 열어줘가지고 이분들 다 들어오시게 해서 질서 정연하게 했으면 저희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게 촛불 했었을 때에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5회에 걸쳐가지고 외부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행사를 했던 겁니다. 이게 추미애 대표가 마이크를 네, 잡고 있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의원분들이 아니고 일반 지지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제 같은 경우는 국회 문을 아예 다 잠궈버렸어요. 국회의원들도 못 들어왔습니다. 차가 못 들어왔습니다. 네. 그거를 국회의장이 왜 그렇게 운영하냐는 거예요. 아예 정여 큰 뭐 기물을 갖고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제재할 수 있으니까 또 국회의원 들어보내고 당협위원장 들어보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부분을 이렇게 제재하면 됐는데 이것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문을 막아가지고 분노의 에너지를 키워가지고 마지막에 폭발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었질 않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분들이 너무너무 못 들어오고 항의도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꺼번에 좀 들어오셨어요. 들어가지고 그중에 일부 분들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국회는요, 국민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내고 네. 또 그거에 대해서 해소도 하고 또 자기 의견을 소리로 지르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조차도 어느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고 완전히 봉쇄를 했던 그 상황에서 분노의 에너지가 커가지고 이러한 폭발을 하게 한 건 아마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일종 의원께서 네, 말씀하실 때 강 의원께서 저건 아닌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진 그냥 예, 주세요. 예. 그거 사진은 보여드리면 예, 반론권 그러니까 이게 드릴게요. 저희 당직자들하고 국회의원들입니다. 보좌진하고. 근데 제가 그거는 사실관계가 외부에서 네. 들어온 분이 이렇게 아니다. 많습니까? 당직자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 의원수가 더 많잖아요. 그래봐야 120명이에요. 아니 의원님 이게 그거는 몇백 사실이니까요. 명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러신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이니까 그래서 질서 있게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외부에서 오신 게 아니고 그렇죠. 의원들과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당직자들이란 그거는 말씀이시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 때는 1,600만 명이 길거리 나가 있을 때죠. 우리가 저렇게 안 해도 될 때입니다. 그리고 저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의원님. 저는 의원님 되게 원래 되게 합리적인 분이신데 우리 성 의원님이 오늘 좀 답답하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청와대 막았다고 해서 촛불 때 일단 요 청와대로 사진은 그렇게 좀 들어가진 내리도록 않아요. 하겠습니다. 제가 볼 예. 때는 청와대는 그렇게 들어가는 데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막았으니까 우리가 더 분노해서 청와대를 들어갔다 이런 논리는 설명이 안 되고 더 아시겠습니다만 이 일이 있기 전날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 앞에까지 올라오셨었죠. 그리고 1,600만 명이 촛불 집회를 했어도 그런 침 뱉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이런 일은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부에 물론 그렇게 했다 또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야당 입장에서 항변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게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아이 그러니까 당연하구나 저렇게 한 게 일부밖에 없으니까 괜찮구나라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한다고 하면 제1야당의 집회가 저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당대표나 원내대표께서 왜 그랬는지 국민한테 설명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국가서열 2위에서 5등 간 거 가지고 유감스럽다고 하는 판에 네. 지금 국회에 와서 저렇게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명청지에 제가 그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합니다만 이제 좀 성숙하게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숙하게 바꾸자고는 말은 100% 동의합니다. 그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소란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국회의장이 필터링할 수 있도록 들어와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들어보내십시오. 그러면 질서 정연하게 합니다. 이거 안 했습니까? 이거 말고도 민주당 많이 했습니다. 정의당 많이 했습니다. 저희 당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렇게 막았다고는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 대통령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탄핵을 국민들께서 탄핵을 요구하면 어떡할 건가 이렇게 물으셨었을 때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광화문에 나가서 끝장 토론을 하겠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왜 나오셔가지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런 문제는 소통하던 사람이 정말로 불통 청와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소통을 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면 이런 사태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국회의장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 오늘도 오후에 이제 본청 앞에서 규탄 대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아까 뭐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너무 장외 집회에 한국당이 너무 몰입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늘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지금 야당엔 무기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원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농성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이게 지금 4+1이라고 하는 것이 여당과 준여당에 준하는 이 여당들끼리 지금 이게 삐걱거리고 의견 일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문제가 많다는 거지요. 소수의 정파를 위해서 국민이 준 표를 1당과 2당의 7, 80% 받아 있는 정당의 투표가 사표를 시키면서 수없이 많은 의원 수를 그 많은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수를 임의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 선거법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 네. 이게 과연 개혁입니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네. 여당이 여기에 지금 잘못 동의를 해가지고 지금 또 여당과 준여당에 준하는 이 소수당들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꼬여져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당은 지금 원회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절박하게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질문 주신 게 황교안 대표가 계속 장애 투쟁에 극단적 투쟁만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 복원이 안 되는 문제를 하셨는데 답변은 이제 선거법으로 하셨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성일종 의원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안에 내부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선거법 문제도 결국은 대화로 선거법을 바꾸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연동형 비례한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대통령 권력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게 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저희가 의원 내각제 같은 권력 구조를 바꿔놓고 네. 추후에 천천히 논의하면 순서적으로 맞는 겁니다. 지금 안 되는 걸 한 거잖아요. 공수처를 청와대가 필요로 하고 선거법은 소수당들이 생존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하다가 보니까 둘이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네. 집권 여당은 공수처로 인해가지고 퇴임 후에 대통령 안전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소수당들하고 연합을 해서 장기 집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 지금 헌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유발하면서 이러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소수당들이 서로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집권당은 나 더 이상 많이 못 준다. 집권당이 지금 이 캡을 씌웠어요. 30%, 20%, 25% 사이에서 캡을 씌워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수당이 그거를 못 받겠다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들 땅을 더 넓히겠다라고 싸우는 것이 개혁입니까? 지금요 이게 원칙이 안 맞는 문제를 지금 여당이 함정에 전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일종 의원님이 원내대변인 하시더니 굉장히 강해진 파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갖고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요 지금 어려운 점은 이런 겁니다. 제1야당이 제일 중요하죠. 네. 사실 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1야당과도 협상을 해야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규모가 작은 정당들이죠. 이것도 협상을 같이 이끌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쪽의 마음도 없고 이쪽의 마음도 같이 얻어야 되는데 과거에도 제가 그 이전에 원내 지도부를 한번 해보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쪽에서 협상을 하고 나면 이쪽이 안 되고 이쪽에서 협상을 하면 이쪽이 안 됩니다. 과거 시대에 우리나라의 선거법을 조금씩 바꿔왔던 건 큰 정당 둘이 늘 해와서 나머지 정당 그냥 끌고 갔던 방식이죠.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논의 자체가 사실은 오죽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우리가 걸어놨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합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그렇게 걸어본 부분이 있고요. 4+1이 끝은 아닙니다. 네. 4+1에서 소위 이제 우리 당에서 아까 말한 캡을 씌운다는 그것도 아마 그 정도를 갖고 저희가 또 한국당한테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 당 안에도 반발이 있으니 이게 네. 당연히 한국당의 협상 테이블로 가져가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이랑 소위 4+1에서 협상될 수 있는 범주 안내까지 최대한의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한국당한테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죠.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말씀대로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합의할 수 있는 도출해보는 것이 여당으로서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이제 있죠. 원칙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강 의원님께서 너무 강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석패율을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심상정 대표께서 거물 정치인의 정치보험이다 석패율 제도를 네. 도입하는 것은 정치 개혁이 아닌 개혁이라고 심상정 대표께서 주장을 하신 예.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거꾸로 석패율을 도입하자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2014년하고 19년하고 몇 년의 차이가 있지요? 아니 이게 당리당략이 아니면 이게 과연 국민을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네, 국가를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 당을 겁니까? 도와주시는 것 네, 같아요. 저희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지금 다 돼서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게 끝인 것 같아도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끝이 아니고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도 결국 되돌려지는 상황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야의 원만한 그런 그 대화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의 성일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